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오늘도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는 물론 세계 여성 암 발병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유방암,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암 질환인데요. 네, 지난해 국내에서 그 암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가요, 25만 2천여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최근 발병 연령도 낮아져서 19세에서 45세 사이 환자가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혹 유방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혹이 잡힐 때 이거 유방암 아닐까 걱정하기 마련인데요. 실제 통증이 있는 환자 중에 유방암이 발견되는 경우는 100명 중 2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 대목에서는 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단순한 통증과 멍울 등은요, 양성 질환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대자연병원 유방갑상선 외과 강초희 과장과 함께 유방의 양성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에 갑자기 통증이 느껴지거나 멍울이 만져진다면 단순하게 유방암부터 먼저 의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유방에 생긴 종양의 80% 이상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양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유방갑상선외과 전문의 강초희 과장과 함께 유방의 양성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유방암 검진에 대한 필요성이 워낙 많이들 알고 있다 보니까 검사도 많이 받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검진을 하다 보면 유방에 발견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혹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방에는 여러 종류의 형태의 종양, 혹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종양에는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인 암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악성과 양성 종양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성 종양의 발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성장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세포들은 성장과 증식을 하고 또 수명을 다하게 되면 죽게 되는 사멸을 반복하면서 일정 숫자의 세포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상세포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유전자 변형이 오게 되면 증식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덩어리를 혹 또는 종양이라고 합니다. 네.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이런 정상세포들이 모여서 이렇게 빠른 증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정 수준 정도 증식을 하게 되면 성장을 멈추고 그리고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상세포에 유전자 변형이 많이 오게 되면 이러한 정상세포들이 비정상세포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비정형세포라고 합니다. 비정형세포는 증식을 매우 빨리 하기 때문에 증식을 하면서 유전자 변형을 더 많이 일으킬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암세포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암세포가 모이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악성 종양 그리고 암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암은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주변 조직으로 침투가 가능하고 림프관이나 혈관을 침투하게 되면 다른 장기로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양성과 악성 종양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양성 종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양성 종양에는 여러 종류의 또 양성 종양이 있는데 먼저 증식이 없는 비증식성 양성 종양과 증식을 하는 증식성 종양으로 나눌 수가 있고 증식성 종양은 또다시 비정형 소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증식성 종양은 말 그대로 증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이지 않고 관찰이 가능한 종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이제 환자들이 잘 알고 있는 유방의 물혹, 유방 낭종이 있겠고 섬유낭성 변화나 그 경도의 관 상피 증식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정형 소견이 없는 증식성 종양이 되겠는데 이 경우는 유방암의 위험도를 1.5에서 2배 정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추적 관찰을 하게 되고 일부에서는 이제 수술적인 절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섬유선종이나 엽상종양, 관내 유두종 그리고 경화성 선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정형 소견이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 비정형 소견이 있는 증식성 종양의 경우에는 유방암의 위험도를 4배에서 5배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증식성 관상피 증식증, 비정형 관상피 증식증과 비정형 소엽 증식증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성 종양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섬유선종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섬유선종은 여성의 10%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알려져 있고, 이 종양은 유즙을 분비하는 유산 말단 부위의 과다한 증식과 그 주변 유방 조직의 변화로 생기는 단단한 종괴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젊은 여성에게 호발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연령대에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섬유선종은 단순 섬유선종뿐만 아니라 거대 섬유선종, 연소성 섬유선종, 복합 섬유선종이 있겠습니다. 거대 섬유선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크기가 큰 섬유선종이 되겠고, 진단 당시에 5cm 이상이 되겠습니다. 연소성 섬유선종의 경우 대부분 10대 청소년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복합 섬유선종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중년 여성에게 발생을 하는데, 종괴 내에 물 성분이 생기는 낭성 변화나 석회화, 그리고 흉터 유사 조직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섬유선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섬유선종은 왜 생기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섬유선종의 발생 원인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생리 주기에 크기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생리 전에 유방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을 하거나 수유를 하는 중에 크기가 커져서 혹처럼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폐경이 되게 되면 크기가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섬유선종은 뭐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뭐 나타난다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까요? 네, 섬유선종은 종괴로 만져질 수가 있는데 그 종괴는 경계가 명확하고 잘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촉감은 고무공 정도의 촉감으로 만져지게 됩니다. 반면에 악성인 경우에는 경계도 불명확하고 흉벽이나 피부에 고정이 되어 있고 매우 딱딱하게 만져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면 이게 양성인지 뭐 악성인지 궁금할 텐데요. 섬유선종의 진단은 어떻게 내려지나요? 먼저 이제 만져지는 종괴가 있다면 유방외과에 내원해서 진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혹이 양성이기는 하지만 악성 종양과의 감별이 필요한데 진료실에 내원하게 되면 신체 검진과 더불어서 유방 촬영술이나 유방 초음파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섬유선종의 경우에는 초음파 소견으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조직 검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새침 흡인 검사, 총조직 생검, 수술적인 생검, 진공보조 흡인 생검입니다. 먼저 새침 흡인 검사는 주사 바늘을 이용하여서 세포 몇 개를 채취하는 방법이 되겠고 세포 검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몇 개의 세포만을 채취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80에서 90% 정도로 알려져 있고 조직이 매우 단단한 경우에는 세포 채취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유방 조직 검사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총조직 생검이 되겠는데 이제 이 기구가 총조직 검사를 시행할 때 사용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사기 바늘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바늘이 되겠고 이것을 이제 종괴에 찔러 넣게 된 다음에 우리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종괴에 있는 부분이 탕 소리와 함께 채취가 됩니다. 이 방법은 새침 검사에 비해서 많은 조직을 채취할 수가 있어 정확도가 97에서 99%로 알려져 있고 현재 유방 조직 검사에서 표준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개 종양에 대해서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적으로 채취를 하게 되겠고 검사 소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총생검으로도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관내 유두종과 그리고 섬유선종과 엽상종양을 감별해야 되는 경우에 이 조직 검체만으로는 부정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양 전체를 절제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때 시행하는 것이 수술적인 절제생검이 되겠습니다. 수술적인 절제생검은 종양 전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흉터가 많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공보조 흡인 생검술이 되겠는데 흔히 맘모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맘모톰은 바늘보다는 좀 더 두꺼운 이렇게 볼펜 두께의 바늘로 되어 있는데 이 바늘을 종개 아래에 삽입을 하고 저희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종개에 있는 홈이 열리게 됩니다. 이쪽으로 종개가 빨려 들어오게 되고 잘리게 되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방법은 종양 전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총생검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고 절개 범위가 0.5cm로 매우 작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출혈이 있을 때 지혈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야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 섬유선종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제거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섬유선종은 크기나 모양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결정이 되는데 섬유선종의 경우 대개 2cm에서 3cm까지 자란 다음에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다면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단 당시에 5cm 이상으로 크기가 크거나 추적 검사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 유방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 환자분이 이 종괴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제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맘모톰으로 절제를 할 수는 있지만 크기가 3cm 이상으로 크거나 그리고 매우 딱딱한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섬유 선종하고 이 형태가 좀 유사한 게 엽산종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엽상종양은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나뭇잎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이 이렇게 붙여지게 되는데요. 초음파로 발견했을 때는 섬유선종과 사실은 영상 소견이 비슷해서 감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로 이제 감별을 하게 되는데 간혹 이제 섬유선종과 엽상종양의 조직 검사조차도 유사하기 때문에 감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종양 전체를 제거하는 절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엽상종양은 섬유선종과 비슷하게 만져지지만 매우 빠르게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학적 등급에 따라서 양성, 경계성, 악성으로 나뉘게 되는데 악성의 경우는 유방암의 일종으로 매우 빠르게 자라고 치료를 해도 재발을 잘하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엽상종양이 진단이 되게 되면 반드시 수술적인 절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엽상종양은 이제 섬유선종하고는 다르게 발견되면 이제 무조건으로 제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점이 다르다는 점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유방 양성 종양 중에 또 치료가 필요한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방 양성종양 중에 절제가 필요한 것은 관내 유두종이 있습니다. 관내 유두종은 유즙을 만들고 분비가 되는 통로인 유관에 발생하는 종양이 되겠습니다. 생긴 모양이 젖꼭지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유두종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고 이 종양은 양성이긴 하지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악성으로의 변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관내 유두종의 경우에는 하나만 생기는 단발성도 있고 여러 개가 생기는 다발성도 있습니다. 단발성 유두종의 경우에는 주로 유두 근처에 있는 큰 유관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증상으로는 혈액이 섞인 갈색 분비물이나 종괴로 만져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발성의 경우에는 유선 말단 부위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유두 분비물을 발생할 가능성이 적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유두종은 유방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비정형 증식이 없는 단발성의 경우에는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이진 않지만 다발성의 경우에는 유방암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유방에서 이제 종괴가 만져지고 유두 분비물이 있으면은 유방외과에 내원해서 진찰받기를 권고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관내 유두종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관내 유두종은 수술적인 절제가 필요한데 보통 맘모톰을 통한 절제술도 가능하고 단발성이면서 유두에 분비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관에 염색 시약을 주입을 하고 그 도관만을 찾아서 하는 미세 도관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국소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크기가 1cm 미만으로 작고 단발성이면서 비정형 소견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유방의 미세 석화화
예, 이게 이제 또 거론이 되는데요. 이건 또 어떤 걸 의미하는지요? 네. 유방에 석회화는 유방 조직에 칼슘 성분이 침착되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크기가 0.5mm 미만으로 매우 작은 경우를 미세석회화라고 합니다. 양성석회화는 크기가 크고 눈에 잘 띄지만 미세석회화는 크기가 작고 매우 희미하게 보입니다. 미세석회화가 중요한 것은 암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미세석회화가 군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기 유방암에서 나타나는 소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확대 유방 촬영술과 조직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석회화는 우리 몸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유방에는 왜 생기는 걸까요? 유방에 생기는 석회화는 초기 유방암 이외에도 모유 배출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니면 과거에 유방에 염증이 있었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에 연관돼서 발생을 할 수 있고 질환에서는 섬유선종이나 유방 낭종 그리고 유관 확장증이 있을 때에도 연관돼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미세석화의 그 좀 증상이 있을까요? 미세석회화는 증상이 없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진에서만 발견이 되는데 특히나 미세석회화의 경우에는 초음파에서 발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방 촬영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네. 만져지지도 않고 진단도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미세석회화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일단 암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유방 촬영술을 하면서 석회화의 변화가 있는지 관찰을 하면 되겠고 이제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모양이 다양하게 생기는 경우 분포가 군집되어 있거나 유관을 따라서 배열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소견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세석회화는 초음파에서 잘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할 때도 유방 촬영술을 하면서 그 부위에 바늘을 삽입을 하게 되고 그 삽입된 바늘 부위를 수술적으로 절제를 하거나 맘모톰으로 절제를 하게 됩니다. 간혹 이제 초음파에서 종괴를 동반한 미세석회화가 관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앞서 말한 총생검으로도 시행을 할 수는 있지만 크기가 5mm 이하로 작은 경우에는 조직 검체가 부적절할 수가 있어서 맘모톰을 통한 절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가슴에 혹이 발견되면은 걱정부터 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럴 경우에 조기에 유방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유방암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여성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방암을 국가암 검진 사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만 40세 이상 여성에게 2년마다 유방 촬영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무증상 여성에게 유방 촬영술을 시행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유방 촬영술을 시행한 군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9%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유방 촬영술은 현재까지 단독 검사로는 유방암을 진단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선별 검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자의 연령이나 유방 내부 구조에 따라서 이제 유방암이 잘 발견되지 않거나 또한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가집니다. 특히나 국내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의 밀도가 높은 치밀 유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찰과 더불어서 유방 초음파를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 정기적인 자가 검진이 이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자가 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혹이 작을 때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가 검진은 유방이 가장 부드러운 시기인 월경이 끝나고 2, 3일 이후에 시행을 하는 것이 좋은데 먼저 거울 앞에 서서 양팔을 골반에 두고 양측 유방의 이제 윤곽이나 좌우 대칭이 어떤지를 확인을 하고 피부나 유도의 함몰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양팔을 다시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방 촉진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 내원했을 때 혹이 만져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촉진하는 방법은 움켜쥐듯이 하거나 꼬집듯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정상적인 유방 조직도 혹처럼 만져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운데에 3개의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하듯이 누르면서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촉진을 할 때 방향은 유방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들어오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겨드랑이에도 멍울이 있는지 만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두를 양쪽 짜보면서 유두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이라면 뭐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이제 유방암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령층이 점차 낮아진다는 게 좀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당부의 말씀 있으실까요? 네. 현재 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은 증가하고 있고,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예후가 좋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초경이 이르게 시작이 되었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출산 경험이 없거나 출산이 늦은 경우, 그리고 복합성 경구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정기 검진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방암의 위험 인자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음주와 비만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금주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방 갑상선 외과 전문의 강초희 과장과 함께 유방의 양성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요즘같이 면역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규칙적인 생활은 물론 많이 자는 것보단 양질의 수면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그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더구나 요즘같이 추워진 날씨에는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또 집안의 난방기 사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수면 방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꿀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침실 온도는 20도 전후가 좋고요. 습도는 40%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유방의 양성 질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꼼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